선악을 내 스스로 구분해서 악을 악으로 보고 선을 선으로 보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무너지면 우리 사회 전체의 기준은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정의로운 직업은 아닙니다. 또 우리 제자들한테도 의사는 절대 정의를 구현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일 거고 전문가일 뿐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교수로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우선은 법의학은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신에서 어떤 단서를 사연은 물론이고요. 또 조그마한 흔적이랄지 이런 것을 있다면 그 소견을 써서 감정서를 제출해주면 수사하는 담당자가 그걸 참고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수사의 주체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저는 감정인이에요. 또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되는 감정사항을 전문적으로 내는 전문 감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선은 어떤 의사든지 다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다른 의사들과 달리 시신을 상대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워낙 법의학자가 적어요. 근데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가 우연이잖아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문턱에는 너무 적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죽음에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검증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명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임상 의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회적 권리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체 또는 인체가 갖는 건강권뿐만 아니라 권리의 건강성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의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비 의학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법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병리 전문의를 따야 돼요. 보통은 임상과들은 인턴을 1년 마치고 내과든 외과든 소아과든 이렇게 선택을 4년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그 전문의가 되죠. 법의학은 그때 선택을 못 해요. 인턴 때. 그냥 병리 전문의를 따고 그 다음에 법의학을 선택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냥 시작으로 보면 레지던트 1년차 때부터라고 보면 딱 작년이 30년이 됐고 전문의를 따고 나서 정식 국가수를 간 것이 98년이니까요. 한 몇 년 됐죠. 근데 이제 건수로 얘기하면 저희는 좀 독특한 게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오늘 감정서를 써야 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옆에서 어시스트로 같이 들어가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인력이 없으니까. 부검 자체를 한 것은 6, 7천 건이 되지만 제가 단독으로 맡아서 제 이름으로 낸 감정서를 낸 것은 한 4천 건 정도 된다. 레지던트 때 교수님들 모시고 들어간 부검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첫 단독 감정을 했던 그 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운명처럼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임상법의학을 하게 된 계기도 되는데 이제 내장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국에. 거기에 봉고차를 빌려서 놀러 가신 노 부부가 계세요. 이게 차로 후진할 때 남편분이 운전하시고 뒤에서 받치던 분이 벽에 꼈어요. 차하고 벽 사이에. 장파열이 돼서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수술을 했지만 수술 경과가 안 좋아서 사망을 했어요. 가족들은 그걸 의료사고라고 보는 거, 의료 과실. 또 의사들은 그게 손상이 너무 애초부터 컸다. 요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부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장파열된 부분 수술 부위도 보고 이렇게 감정서를 내고 유족들을 만나면서 사고에 이은 또 다른 사고잖아요, 실은. 의료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의사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사고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 측이나 어디에서 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신뢰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첫 부검 때 느꼈고 국가수 생활을 마치고 대학 모교로 와서 병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고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파트가 필요하니 저한테 그런 역할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설득해서 한 3년 걸렸어요. 법의료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병원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은 오면 가족도 만나고 다 해서 제3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해냈죠. 좀 안타깝게도 시신을 부검하고 나서 종합적인 감정 결과를 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수사기관에서 그 뒤로는 연락이 별로 없어요. 수사기관에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에 기소하면
재판에서 저희를 다시 부를 때가 있어서 그때는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처음에 의뢰됐을 때 사건 내용하고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은 감정 이후에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했던 건 중에는 미제 사건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것들이 많겠죠. 그 중에 하나는 그 아래에서 찾아왔어요. 그 아래에서 어느 날 어떤 남편분이 감옥에 갔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하고 그 부인이 좀 뭔가 행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근데 그분을 보다가 몇 년 전에 했던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분 남편이 프린스랑 차를 타고 수원지에서 이렇게 거꾸로 떨어져서 사망해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보면 교통사고라고 보기엔 너무 손상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이런 곳에 동심원 모양으로 된 것이 도장 찍히듯이 얼굴이 여러 군데가 있어 맞은 거죠. 그걸로 인한 두부 충격인데, 두부 손상인데 차량 구조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프린스 내 스프링 같은 게 있으면 찔리면 그렇게 될까 해서 봤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두부 손상으로 내고 저는 이 동심원상의 정형 손상을 해서할 길이 없다라고 감정서에 썼죠. 수사상 참고해야 된다. 근데 그 부인의 남편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재혼을 해서 또 다른 시집을 가서 거기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건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왔던 PD가 한 30분 있다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이거 아니냐고 들고 왔어요. 마늘 찢는 공이 있죠. 그걸 천냥하우스 가서 사갖고 온 거예요. 그 당시 형사들이 못 찾았었는데. 마늘 공이를 보니까 이거 맞다. 그러니까 마늘 공이를 수해 내리쳐서 남편을 살해하고 차를 밀어버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보험금을 탔고 재혼을 해서 거기서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이런 건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횡단보도 중간쯤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근데 1차로는 좌회전 차량이니까 비어 있고 2, 3, 4차로는 직진 차량인데 신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운데 서 있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신호 대기하던 차들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져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2차로에 있던 사람도 다 승객도 택시 안에 있던 다 봤는데 그 뒤로 멀리서 온 1차로를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이 사람이 쓰러진 걸 못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의한 역과 손상은 맞아요. 근데 왜 쓰러졌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택시가 살짝 치지 않았을까? 택시도 면밀한 검사를 했지만 흔적이 안 나오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미제 사건이 됐는데 저는 그 사람의 좌측 엉덩이를 보니까 약간 반월상에 뭔가 피하출에 멍이 들어있어요. 반월상. 근데 사람이 차에 깔리면 종이처럼 팍 구겨졌다 펴지기 때문에 손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런 손상을 본 적이 없어서 또 썼어요. 발 뒤꿈치로부터 어느 정도 높이에 반월상의 피하출혈이 있는데 이건 역과 손상으로 볼 수가 없으니 참고해라 또 다시 수사상. 그러고 한 7년 흘렀나요? 갑자기 검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랜저를 몰고 가다가 서 있는 사람을 그랜저 백미러로 치고 간 거예요. 그러고 뺑소니를 했는데 옆에 땄던 친구가 나 이거 신고한다고 계속 협박을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서 있던 사람을 반대차로서 백미러로 치고 이 사람 그때 쓰러진 거였어요. 그러고 사가 역과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직접 사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손상에 대한 세세한 기록들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죠.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했는데 약촌오거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택시기사가 긴급하게 인근 택시 주변 택시 비상 호출을 합니다. 강도, 택시 강도라고. 택시들이 우우 몰려서 가보니까 칼에 찔려서 택시 안에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목격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목격자 측이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뛰어가는데 스쳤어요 서로. 그리고 자기가 가서 보니까 택시 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스쳤던 사람이 범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의 인상착의를 얘기를 했어요. 줄무늬 베리어스에다가 샌들은 뭘 신고 쭉 머리카락은 어떤 색으로 염색을 했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걸 잡아보니까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가 범인인가 보니 얘는 알리바이가 정확해요. 그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으니까 대전으로 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의심되죠. 갑자기. 가까운 사람 몽타주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범인을 일치 자백을 받아서 살인혐의로 이제 형을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은 법정에 서서 가혹행위가 계속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거짓 진술을 했다. 근데 최초의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또 행적이 묘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을 살고 나서 재심 청구가 들어갔죠. 진짜 범인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당시 우리가 필름으로 넣어서 사진을 찍을 때예요. 부검 사진을. 근데 그때가 막 디지털 카메라 나올 때여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거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검찰청 가서 검사들 다 모아놓고 이게 그 뒤에 나타난 진짜 진범의 진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당시 수사상 자백했던 그 진술 둘을 놓고 상처의 양상이랄지 이런 거 보면 이때 나타난 진범이 더 확실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또 하나는 칼이 많이 찔렸는데 이 겨드랑이 쪽에도 칼이 두 군데 찔린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진술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쪽을 두 번 찔렀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이 겨드랑이 쪽은 범인에 생긴 게 아니고 병원에 가면 흉곽내 출혈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째가지고 피를 뺀 거예요. 이건 찌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자백을 할 때는 왜 이 두 개를 또 찔렀다고 했지?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수상을 칼로 찔른 거 보고 거짓 진술을 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게 이제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서 만든 상처이기 때문에 이걸 겨드랑이 찔렀다고 하는 건 너무 인위적이다. 너무 자기적이다. 이럴 수가 없다. 라고 해갖고 나중에 이제 재심 청구해서 뒤집어졌죠. 저희는 시신의 손괴라고 하거든요. 시신의 손괴가 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보니까 크게 그렇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처참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오히려 전혀 손상이 없는, 손괴가 없는 시신들이 저희를 가슴 아프게 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서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인양된 수많은 사람들, 희생자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입은 사람이 없어요. 사인은 익사지만 그분들은 기다리란 말을 듣고 배가 기울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선실에서 기다려준 거예요. 마지막 물이 차올 때까지. 그게 느껴지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 그게 이제 너무 손상이 없는 시신이고 이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혼자 생각하니까 그런 게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량 참사 부분은 어떤 한 사람이 실수가 조금씩 모아져 쭉 관통이 될 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것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걸 꼭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를 안 와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하고 선생님이 가서 복도식 아파트인데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복도 쪽에 있는 지금 이제 북향이죠. 이쪽에 이 5학년 학생이 모기줄에서 살해당하고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고 안으로 남양 쪽의 안방은 이불이 덮여진 들춰보니까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사망한 엄마가 있고 화장실 문이 안 열리니까 열어보니까 거기서 목을 맨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한 건데 현장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누워있는 어린애의 벽에 동시를 내서 입상을 했나 봐요. 단풍이라는 시인데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형형색색 다 저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내가 더 예뻐, 아니야 내가 더 예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질투하면서 그 이쁜 잎들이 떨어진다는 뭐 그런 시예요. 참 뭔가 시인 한 명이 혜성처럼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에 쪽 강의를 하다가 저희 정신과 하는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신과 선배가 그건 시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얘는 무언에 자기도 모르게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집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교육학을 해도 이런 것들도 공부했더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단지 저는 한 시인이 지나간 걸 봤지만 심리 분석은 끊임없는 외침을 했던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부검을 한 건 하면 경찰청으로부터 일정 액수를 받아요. 부검 비용을. 그 부검 비용은 뭐 부검 실비죠. 글러브나 가운이나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 우리가 4명이 한 팀이거든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슬라이드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하는데 부검실까지 운구해오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 운구 비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원래 본업이 있고 부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회에 필요한 법의학자가 볼 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범죄 피해자들도 있지만
범죄 피해자의 가족들도 있어요. 범죄 피해자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범죄 가해자 같은 피해자 같은 그 집안의 식구들은 또 다른 트라우마가 또 있어요.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 필리핀에서 시집 온 엄마와 이제 아빠 사이였는데 아빠는 만성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가정폭력도 지금 심했고 엄마를 폭행치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빠는 자살을 했고 그럼 애 하나만 남잖아요. 이 애를 어떻게 해요? 이 애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직접 할 수는 없어서 다른 초등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 학교 선생님을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일정 부분 좀 보이지 않게 후원을 했는데 결국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외갓집에서 데려간다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렇게 혼자 남겨진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실은. 또 거꾸로 한 분이 생존해 계셔도 가해자는 감옥을 가버리잖아요. 피해자는 사망했지만 남겨진 식구들, 어린 친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친척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사건에 관련된 친구들을 누가 얼마나 따뜻하게 돌볼 수 있겠어요? 저는 법의학자니까 그런 걸 보니까 좀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 좀 따뜻하게 좀 봐줘야 되나, 안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항상 그 딜레마에 빠지면 칸트의 얘기를 생각을 해요.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준칙에 합당한지 봐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요 한 사안에 대해서 선악을 내 스스로 구분해서 악으로 보고 선을 보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무너진 우리 사회 전체의 기준은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정의로운 직업은 아닙니다. 또 우리 제자들한테도 의사는 절대 정의를 구현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일 거고 전문가일 뿐이죠. 악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치료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저는 그건 제 영역이 아니고 내가 본 시신을 보여준 그 있는 그대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저의 임무로 선악을 구분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비근한 예는 심정지가 온 환자를 후송하는 119 구급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하다 교통사고로 전복돼 버려요. 사망을 했는데 과연 그 전복돼서 사망한 것이냐? 정말 그 전에 심정지를 이렇게 심근경색 자체가 사인이냐 할 때 그냥 도착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는 도착 전에 이미 그 안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심장이 뛰고 있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결국은 그 책임은 소방대가 구급대가 물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가해자가 참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가해자가 약간 다리를 전 소아마비였는데 골프를 쳤나 봐요. 조폭하고. 이 가해자가 돈을 많이 땄어요. 1차 끝나고 술을 먹으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돈을 잃은 조폭이 이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 이 친구 많이 때렸어요. 친구가 와서 이제 말렸겠죠. 말리니까 이제 이 친구를 또 패기 시작했어요. 맞던 사람이 나 때문에 자기 친구가 맞잖아요. 뒷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옵니다. 골프채를 가지고 와서 올라타서 때리고 있는 가해자를 등 뒤에서 때렸더니 헤드가 탁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이 때리다가 쳐다보니까 부러졌죠.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조폭이 다가오다가 찔렸다 해요. 사망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진술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부러진 골프채 부러진 부분을 보면 등을 때려서 부러지진 않거든, 실은. 거기에 몇 번의 날카로운 홈이 파여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도블록에다 몇 번 때려서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고 찌른 거예요. 그 홈을 보면서 우연히 한번 말리려고 때렸던 것이 뚝 부러진 게 아니고 수회에 어디를 가격해서 부러뜨린 것이 나온 거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 의도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팀이 꾸려져요. 저희 법의학자도 있어야 되고 시신에 대해서 해부 구조를 제일 잘 아는 법인류학자, 해부학 교수가 또 필요하고 유전자 분석을 하는 파트도 필요하고 또 소지품에 대한 감정을 하는 파트도 필요해요. 대형 참사를 크게 보면 이번 무안 사고처럼 탑승자 명단이 있는 경우는 이 희생자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재조합하는 것이 이제 법인류학자들의 역할이에요. 유전자 분석팀하고. 근데 이제 삼풍백화점이랄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이런 쪽은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정말로 수많은 유족들이 와요. 이제 희생자 가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내 누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많이 또 확보를 하고 이분들과 모두 다 대조를 해봐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참사가 터지면 우리는 하루빨리 제대로 수습해서 빨리 가족의 품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첫 시작을 할 때 우리끼리 모여요. 편히 계십시오. 곧 사랑하는 가족들로 돌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무한 참사 같은 경우는 위치마다 시신의 손괴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고 또 폭발에 의해서 흩어진 게 많기 때문에 마지막 작은 조각이라도 맞추려는 것이 있어서 그게 좀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같은 경우는 시신의 손괴가 전혀 없다는 거죠. 부패도 거의 안 돼 있었고 그래서 DNA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친자 관계가 성립되면 그렇게 연기를 하기도 하고 발굴팀이 있고 정보 수집팀이 있고 종합 상황실이 있어요. 정보 수집팀은 유족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제출을 해요. 이 사람의 측박 기록, 앞니가 드러나는 사진, 뭐 인적사항, 옷 입었던 거 다 수집하고 저는 발굴팀이라 이 정보를 몰라요. 올라가서 시신만 봅니다. 시신을 보다 보면 타담한 천조각, 시계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다 봐서 그런 게 나오면 이게 정보가 매칭이 돼요. 그럼 그때 DNA를 해서 빨리 확인해서 찾는 작업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선은 저희는 이제 워낙 시신을 상대하다 보니까 대형참사 때 가서 보면 빨리 수습해야겠다는 사명밖에 없어요. 이게 다 끝나고 다 인도하고 철수하고 나서부터 우리 이제 그때부터 시작돼요. 공허함이 또 우리가 뭘 못했을까, 또 이 사건이 왜 발생했을까, 또 그 뒤로 이루어진 다 잊혀져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지금도 무한 참사가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다 잊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잊어가니까 그 가족들이 이태원 참사도 그러고 세월호 참사도 그러고 가족들이 단식할 수밖에 없고 삼보일배해야 되고 삭발하고 이걸 잊지 말고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게 도대체 감추는 것 없이 정확히 실체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건들을 앞으로도 어떤 교훈을 던져주느냐 이걸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은. 그래서 제발 좀 기억하자. 그리고 그 죽음이 죽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사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 모든 걸 지켰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안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착각했던 그 시스템상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들한테 이 죽음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법의학자는 그걸 찾아서 대신 말을 해주는 거예요.